2010년 11월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오던 중산층 가족이 집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했고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으며 24살 딸은 계단 난간에 묶인 채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원한을 사는 일은 없었다는 이 가족에게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진 진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유, 평등, 경제적 성공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쥐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헨과 빅은 이민자 성공 스토리의 전형적인 표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헨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랐고 1979년 정치적 난민으로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빅도 역시 캐나다로 이민을 온 베트남인이었죠. 두 사람은 캐나다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첫째 딸 제니퍼와 둘째 아들 필릭스를 낳았습니다. 헨과 빅은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펜 부부는 빈손으로 시작해 큰 집 한 채와 렉소스, 벤츠를 한 대씩 사고도 20만 달러의 현금까지 보유하게 되었죠.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부는 대부분의 이민자 부모들처럼 자녀들, 특히 제니퍼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주변인들은 제니퍼가 이 집안의 골든 차일드였다고 말하는데요. 골든 차일드는 금쪽이, 요새 말하는 그 말 안 듣는 금쪽이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 가득 받으면서 그만큼 꽤나 우수한 재능을 보여주는 아이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님의 기대가 지나치다 못해 완벽을 강요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니퍼가 딱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제니퍼를 완벽한 딸로 키우기 위해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죠. 제니퍼는 4살 때부터 피아노 과외를 받았고 일주일 내내 피겨스케이팅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니퍼는 피겨스케이팅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올림픽 출전을 꿈꿨지만 무릎 인대가 찢어지면서 이 꿈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큰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제니퍼는 당시 자해를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학교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치밀한 감시를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친구 카렌에 따르면 제니퍼의 아버지 헨은 전형적인 호랑이 같은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빅은 그런 남편을 마지못해 따라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부는 매일 제니퍼의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데리러 가서 제니퍼가 방과 후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지 철저히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니퍼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거나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거나 댄스 파티에 참여하는 등 평범한 고등학생이 하는 경험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도 제니퍼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첫 남자친구 데니 웡입니다. 하지만 웡은 낮은 성적 그리고 마약 딜러로 일을 하다 걸리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니퍼에겐 유일한 탈출구마저 사라지고 말았죠. 이때부터 제니퍼의 성적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제니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니퍼는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조한 성적표로 부모님은 속여도 대학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니퍼는 미적분학 수업에서 낙제를 하면서 라이어슨 대학교의 조기 입학이 취소돼버리고 맙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니퍼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실패였는데요. 이때부터 제니퍼의 거짓말은 본격적으로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부모님께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토론토 대학교의 약학 프로그램에도 입학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제니퍼가 의사나 약사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제니퍼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중고로 약학 교과서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강의 영상들을 보면서 필기노트를 만들어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도 했죠. 그렇게 거짓말은 무려 4년간 계속되었고 제니퍼는 대학 졸업장까지 위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죠. 빅과 헨은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딸의 병원 출입증이나 유니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 엄마 빅은 어느 날 제니퍼가 집을 나설 때 몰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빅은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제니퍼는 학교도 병원에도 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바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고 피아노 수업이 없는 날에는 카페에 가거나 남자친구 데니 웡의 집에 갔습니다. 제니퍼가 이전에 부모님께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교 근처의 친구 집에서 살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웡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이었죠. 웡은 여전히 마약 딜러 생활을 하며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들통나버리고 아빠 헨은 단단히 화가 나는데요. 당장 제니퍼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죠. 하지만 엄마가 겨우 말린 덕에 제니퍼는 가까스로 집에는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부모님의 더 엄격해진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니퍼는 우선 미적분학 낙제로
졸업하지 못했던 고등학교부터 마쳐야 했고요. 부모님은 제니퍼가 다시 대학에 지원해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좋았지만 제니퍼는 이제 피아노 수업 말고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건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당시 제니퍼가 올린 페이스북 포스트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남자친구 웡과의 만남도 당연히 금지되었죠. 부모님은 늘 웡이 제니퍼의 인생을 망칠 거라며 웡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퍼는 계속해서 웡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한편 웡은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점점 지쳐갔죠. 웡은 제니퍼의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꼈고 여자친구와 거의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웡은 제니퍼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크리스틴이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니퍼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웡에게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 대신 경찰 배지를 단 남자가 제니퍼의 집에 나타났고 그 후 여러 남자가 들이닥쳐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우편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총알을 받았다고도 말하는데요. 제니퍼는 이 모든 일이 웡의 새 여자친구 크리스틴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모든 일들은 제니퍼가 웡을 붙잡기 위해 벌인 일들이었죠. 제니퍼는 모든 것에 지쳐 있었고 탈출구가 필요했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제니퍼가 다시 웡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엄마 아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죠. 제니퍼와 웡은 제니퍼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0만 달러, 7억가량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계산을 합니다. 이 돈은 둘이 집을 사고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아주 충분한 돈이었고요. 이 둘은 헨과 빅을 살해하기 위해 10,000달러, 1,300만 원을 주고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웡은 제니퍼에게 일명 홈보이, 자메이카 출신의 램포드 크로포드라는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크로포드는 일명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가진 에릭 카티를 소개해줍니다. 카티는 또 데이비드 밀바가남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죠. 킬러는 총 3명.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침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2010년 11월 8일 밤이 됩니다. 온타리오에 있는 제니퍼의 집에서 엄마 빅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빠 헨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제니퍼는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풀어두고 킬러들에게 방에 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3명의 킬러들은 곧장 총을 들고 제니퍼네 집으로 들이닥쳤죠. 이 셋은 강도인 척을 하며 신발끈으로 제니퍼를 난간에 묶어두고요. 아빠를 방에서 끌어내 거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 뒤 제니퍼의 부모님을 지하실로 끌고 가 여러 차례 총을 쐈습니다. 엄마 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빠 헨은 얼굴과 어깨에 총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살인범들은 도망쳤고 제니퍼는 911에 전화를 겁니다. 제니퍼의 동네는 캐나다에서도 특히 범죄율이 낮았던 아주 평화로운 동네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집이 부유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어딘가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은 집안에 있던 비싼 카메라나 현금이 가득 들어있던 지갑은 건들지도 않았고 헨과 빅은 아주 잔인하게 죽였지만 그에 반해 제니퍼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제니퍼가 무언가를 꾸몄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제니퍼가 어떻게 손이 묶인 상태에서 911에 전화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니퍼는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시연해냈지만 여전히 뭔가 미심쩍었죠. 조사는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되었고 제니퍼의 증언은 꽤나 일관되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소문했지만 도저히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니퍼의 아버지 헨이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경찰에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헨은 제니퍼가 킬러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이 전혀 묶이지 않은 채로 범인들에게 집안을 안내해 주었다고 말했죠. 살아남은 유일한 목격자, 아버지의 증언을 얻어내고 경찰은 제니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결국 직접 킬러를 고용했다고 자백을 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닌 자신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로 제니퍼는 즉시 체포되었고 제니퍼가 계획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엄마 빅펜에 대한 1급 살인과 아빠 헨펜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데니 웡, 램포드 그리고 데이비드와 함께 25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에릭 카티는 공모 혐의로 18년형을 받았지만 2018년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또한 헨펜은 딸을 상대로 평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제니퍼는 아직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죽기 위해 킬러들을 고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 제니퍼와 3명의 공범은 1급 살인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해 모든 피고가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의 이유는 재판 당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제니퍼의 1급 살인 시나리오만 제시했다는 건데요. 2급 살인, 즉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살인 혐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아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심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으로 예상되고 있죠. 완벽한 가족을 꿈꾸었던 한 이민자 부부. 그 바램은 자식을 향한 엄격한 교육과 높은 기대로 이어졌고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던 딸을 결국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You know what they say. Strict parents make great liars. 여기서 You know what they say는 보통 흔히 알려진 속담이나 많이들 아는 통념 같은 것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 말 있잖아. 오는 말이고 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왜 이런 식으로들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 있잖아에 해당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You know what they say. 그런 말이 있지. Strict parents, 엄격한 부모는 make great liars.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키워낸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실제로 맥길 대학의 심리학자 탈로 박사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아주 엄격한 분위기의 학교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 정반대인 두 학교의 아이들을 모아두고 아이들 뒤에 소리나는 인형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인형인지 맞춰보라고 퀴즈를 내는데요. 그때 잠깐 방을 나가는 척하면서 아이들에게 절대 뒤에 있는 인형을 몰래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로 박사가 나간 사이 무려 80%의 아이들이 뒤를 돌아 인형을 보았는데요. 박사가 다시 돌아와 물었습니다. 혹시 뒤를 돌아봤니? 이때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 절반은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나머지 절반은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엄격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엄격한 학교 출신 아이들은 더 빠르게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아주 잘. 이와 비슷한 현상이 엄격한 부모가 키운 아이에게도 나타난다. 평생이 외로웠다고 말하는 제니퍼. 절대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제니퍼 가족의 안타까운 비극은 가정 환경의 영향을 떼놓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제니퍼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지원만큼 정서적으로도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면 제니퍼의 가족 모두 지금보다 분명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얼마 전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 사건 직후부터 자백을 하기까지 제니퍼의 감정선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난 후에 넷플릭스를 봤는데요. 내용이 훨씬 디테일하기도 하고 밤에 불 꺼놓고 혼자 봐서 그런지 진짜 스릴 있고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제니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범죄 사건은 이번에 처음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도 다 읽어보고 다음에도 또 이런 이야기 다뤄볼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항상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햇볕이었습니다.